어르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허름한 점퍼에 젖은 운동화, 고개를 푹 숙인 노인이 동주민센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잠깐 그를 스쳐갔지만 민원 창구에 앉아있던 이지윤 주무관의 눈빛만은 끝까지 그 노인을 붙들고 있었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노인이 동네를 떠도는 노숙자가 아니라 자신을 예비 며느리로 시험하러 온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만남이 한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그날 강태수 회장의 손이 멈췄다. 63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단 한 번도 당황한 적 없던 그였다. 하지만 아들 준우의 다음 말은 달랐다. 상대는 동사무소 구급 공무원이에요.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회장실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 빌딩 숲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강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3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태산건설을 일궈낸 사람. 그에게 가문이란 단순한 혈연이 아니었다. 그건 명예였고 브랜드였고 대를 이어 지켜야 할 성이었다. 구급 공무원? 강태수는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변호사, 의사, 교수 집안의 딸들이 줄을 섰는데 하필 동사무소 직원이라니. 준우는 담담히 말했다. 네. 무학동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무학동. 그 순간 회장의 뇌리를 스치는 풍경이 있었다. 20년 전 태산건설이 처음으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따낸 곳. 좁은 골목, 낡은 단층집, 철거를 반대하며 버티던 사람들의 얼굴. 결국 그들은 밀려났고 그 자리엔 35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태산건설은 그 사업으로 도약했고 강태수는 업계의 거물이 됐다. 우리가 밀어낸 그 동네 말이냐?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지훈이 가족도 그때 그 동네에 살았대요.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 계시고요. 회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20년이 지났어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철거반 앞에서 울던 할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소리치던 중년. 남자, 짐을 싸며 눈물 흘리던 아이들. 그들의 눈빛이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왔다. 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라고? 강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준우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버지가 빼앗은 걸 그 사람은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민원인들 하나하나 챙기면서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준우는 그렇게 말하고 회장실을 나갔다. 강태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창밖의 빌딩들이, 자신이 세운 건물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강태수는 오랜만에 술을 한잔했다. 20년 전 재개발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내봤다. 사진 속 자신은 헬멧을 쓰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 뒤로 보이는 철거 중인 집들.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은 웃고 있었다. 구급 공무원. 강태수는 중얼거렸다. 아들이 데려오겠다는 여자가 하필 그 동네에서 일한다는 게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묘한 예감만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다. 이 만남이 단순한 결혼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 일주일 후 강태수는 무학동 주민센터 앞에 서 있었다. 명부는 있었다. 회사 명의로 등록된 오피스텔 하나의 전입신고.
비서에게 시키면 될 일이었지만 강태수는 직접 가기로 했다. 아들이 말한 그 여자, 이지윤을 직접 보고 싶었다. 어떤 사람이기에 준우가 그토록 고집하는지. 그날따라 날씨가 고약했다. 가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까지 세차게 불었다. 우산이 뒤집힐 정도였다. 주민센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후텁지근한 공기와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강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대기 번호표를 뽑으니 38번. 현재 처리 중인 번호는 21번이었다. 그는 한쪽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다. 복지 창구 앞에는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허리가 많이 굽은 어르신이었다. 창구 직원이 뭐라 설명하는데 할머니는 같은 질문만 반복했다. 그래서 돈이 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달 25일에 입금됩니다. 다음 달이 며칠인데? 25일이요. 아니, 그래서 돈이 언제 나온다고? 직원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같은 대화가 네 번째 반복되고 있었다. 뒤에 대기 중인 사람들이 혀를 차기 시작했다. 그때 옆 창구에서 일어나는 여자가 보였다. 할머니,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의 여자였다. 명찰에는 민원실 이지윤이라고 적혀 있었다. 저 여자가. 강태수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지윤은 할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곤 손글씨로 큼직하게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다. 할머니, 여기 보세요. 돈 나오는 날 10월 25일.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고맙네. 할머니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지우는 할머니를 출입구까지 부축해드리고 우산까지 씌워드렸다. 천천히 가세요. 그 순간이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40대 중반쯤 술 냄새를 풍기며 고함을 질렀다. 아, 여기 일 처리가 왜 이 모양이야?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고객님, 일단 앉으셔서. 지윤이 다가가려 하자 남자가 손을 휘둘렀다. 순간 지윤이 재빨리 몸을 앞으로 내밀어 남자와 뒤에 있던 임산부 사이를 막았다. 철컥 소리와 함께 지윤의 팔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아!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지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고객님, 진정하시고 제자리로 오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남자는 투덜거리면서도 지윤을 따라갔다. 컴퓨터를 두드리던 지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팔에서 피가 조금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일단 민원부터 처리했다. 고객님, 서류가 구청에서 반려됐네요. 여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그럼 진작 연락을 하든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이 늦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강태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명백히 시스템 오류였는데 저 여자는 자신의 잘못인 양 사과하고 있었다. 남자가 나간 뒤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팔의 상처를 휴지로 닦았다. 그리고 다시 다음 번호를 불렀다. 23번 고객님, 입장해 주세요. 이번엔 청각장애인이었다. 지우는 또다시 메모지를 꺼냈다. 차근차근 손글씨로 적으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필담이 길어지자 뒤에 사람들이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다. 에휴, 저런 사람은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지우는 듣지 못한 척 끝까지 설명을 마쳤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청각장애인의 얼굴에는 감사의 미소가 가득했다. 시간이 흘러 38번이 불렸다. 강태수는 창구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지훈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고 상처난 팔은 반창고로 대충 감싸져 있었다. 전입신고하러 왔습니다. 네, 서류 주세요.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작업을 시작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만 들렸다. 강태수는 그녀의 눈을 봤다. 초점 일치하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 저 눈빛.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언제였을까? 강태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다 문득 20년 전 재개발 현장이 떠올랐다. 철거당하던 날 한 여자아이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던 순간 울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을 응시하던 그 눈빛. 설마 서류 처리가 끝났다. 지훈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비 조심해서 가세요. 강태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섰다. 주민센터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지훈은 벌써 다음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었다.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여전히 흔들림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강태수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3일 후 강태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작업복을 꺼냈다. 30년 전 건설 현장을 뛰어다니던 시절 입던 옷이었다. 때 묻고 해진 점퍼, 낡은 운동화, 구겨진 모자.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며칠간 면도도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시게요? 비서 박 부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고 싶어? 회장 신분으로 가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지. 하지만 걱정 마. 주소 이전이랑 복지 상담받는 척만 하면 돼. 강태수는 차에서 내려 주민센터로 걸어갔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 주변 사람들은 그를 힐끗 보고 지나쳤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던 그였다. 이 무관심이 새삼 낯설었다. 주민센터에 들어서자 오전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붐볐다. 강태수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이번엔 일부러 복지 상담 창구 번호를 뽑았다. 1시간을 기다려 드디어 차례가 왔다. 하지만 지훈의 창구가 아니었다. 50대 남자 직원이 무표정하게 물었다. 용건이 뭡니까? 주소 이전이랑 혹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신분증이랑 임대차 계약서 가져오셨어요? 강태수는 일부러 신분증만 내밀었다. 신분증은 있는데 계약서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그럼 다시 가져오세요. 없으면 처리 안 됩니다. 그게 집이 좀 멀어서요. 혹시 다른 방법은? 규정이 그래요. 다음 분. 직원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강태수는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옆 창구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잠깐만요. 지훈이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수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제 자리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서류 가져올게요. 멀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앉으세요. 지훈은 강태수를 자신의 창구로 안내했다. 그리고 메모지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어르신, 주소 이전하실 주소가 어디세요? 강태수는 미리 준비한 주소를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적었다. 복지 혜택 상담도 원하신다고요? 네. 나이도 있고 혼자 사는데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지훈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여러 가지를 확인했다. 그러더니 A사 용지를 꺼내 손으로 표를 그리기 시작했다.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 지원.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어르신 연세면
이런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친 것들이 어르신께 해당되는 거고요. 아, 이렇게 많이요? 네. 근데 신청하려면 서류가 필요해요. 지우는 다시 메모지를 꺼냈다. 이번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적으면서 어디서 발급받는지까지 써주었다. 임대차 계약서는 집에 있으시죠? 그거랑 통장 사본,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득 실학인서. 이건 여기 1층 민원실에서 발급되니까 지금 받아가세요. 건강보험 자격득 실학인서요? 네, 제가 지도 그려드릴게요. 지우는 주민센터 약도를 그렸다. 1층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창구 번호까지 적어주었다. 강태수는 그 모습을 넋놓고 지켜봤다.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었다. 상대방이 헤매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모든 길을 깔아주고 있었다. 그리고 어르신, 복지 상담은 담당 복지사님이 따로 계세요. 여기 전화번호 드릴 테니 연락하셔서 방문 상담 신청하세요. 집에 직접 와주실 거예요. 집까지 와준다고요?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직접 찾아뵙는 게 원칙이에요. 지훈이 정리한 서류를 건네려는 순간이었다. 이지훈.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팀장이었다. 40대 후반의 남자가 인상을 쓰며 다가왔다. 지금 몇 시야? 점심시간 10분 남았어. 쓸데없이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처리해. 네, 팀장님. 지금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마무리? 아까부터 뭘 그렇게 써주고 있어. 서류 없으면 다음에 오시라고 하면 되잖아. 팀장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도 다 들을 정도로 컸다. 지훈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르신 집이 멀어서요. 필요한 정보라도 제대로 드리려고. 에휴, 그러니까 일이 안 끝나는 거야. 빨리 보내. 팀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지우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곤 다시 강태수를 향해 미소 지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설명이 길었네요. 아니에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강태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배어 있었다. 그리고 어르신, 점심 드셨어요? 아, 아직이요. 1층에 휴게실 있어요. 자판기도 있고요. 거기서 좀 쉬다 가세요. 밖에 춥잖아요. 지우는 휴게실 위치까지 알려줬다. 강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휴게실로 가는 복도에서 강태수는 손에 든 메모지를 다시 봤다. 복잡한 행정 용어들이 쉬운 말로 풀이되어 있었다. 지도는 길치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자세했다. 이 아이는 사람을 포기시키지 않는구나. 강태수는 문득 깨달았다. 20년 전 자신은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보상금 몇 푼 쥐어주고 어디 가서 새로 시작하시라며 등을 떠밀었다. 하지만 저 아이는 반대였다. 끝까지 손을 잡고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휴게실 의자에 앉아 강태수는 오랫동안 그 메모지를 들여다봤다. 이 아이는 사람을 포기시키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순간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급이 끊겼다고요? 지훈의 목소리였다. 강태수는 본능적으로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지훈이 팀장실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며칠 후 강태수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다. 이번에도 허름한 차림으로. 복지 상담을 핑계로 왔지만 사실 그는 지훈을 관찰하고 싶었다. 저 아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더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지훈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다른 직원에게 물으니 개인 사정으로 조퇴했다고만 했다.
강태수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저녁 무렵 강태수는 우연을 가장해 무학동 일대를 걸었다. 20년 전 자신이 밀어낸 그 동네. 이제는 임대 아파트가 즐비한 곳. 낡은 건물들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때 한 임대 아파트 앞에 구급차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3층 박 할머니래. 쓰러졌다던데. 수급비가 안 나와서 굶고 계셨대요. 에휴, 불쌍해라. 강태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수급비. 머릿속에 며칠 전 들었던 지훈의 목소리가 스쳤다. 수급이 끊겼다고요? 설마. 강태수는 구급대원들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3층 복도. 327호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구급대원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지급이 중단되어서 제가 서류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다. 보호자 계세요? 아들이 계신데 연락이 안 돼요. 제가 같이 갈게요. 지훈은 할머니와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다. 강태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멀어졌다. 강태수는 열린 327호 안을 들여다봤다. 비좁은 원룸. 냉장고엔 김치 몇 조각만 남아 있었다. 전기밥솥은 비어 있었고 난방은 꺼진 채였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고 25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수급비 나오는 날. 강태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20년 전 자신이 이 동네 사람들을 내쫓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살게 됐구나.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1층 입구에서 주민들이 수군거렸다. 그 공무원 아가씨 매일 저녁 할머니 집에 들른다던데. 응, 수급비 끊긴 거 자기 잘못인 줄 알고 밥도 사다 드렸대. 근데 알고 보니 팀장이 서류 묵혀둔 거래. 일부러. 강태수의 귀가 쫑긋해졌다. 일부러? 응. 지훈이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눈밖에 났나 봐. 점심시간도 안 지키고 퇴근 시간도 넘기고. 팀장이 싫어했다잖아. 에휴, 그런 팀장 밑에서 일하면 뭐하나. 강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20년 전 자신도 그랬다. 방해되는 사람들을 밀어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 보상을 더 달라는 사람들. 모두 귀찮은 존재였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삶으로 본 것이다. 밤 10시 강태수는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다. 응급실 불빛이 깜빡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지훈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어깨는 여전히 펴져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간호사가 물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저체온증이랑 영양실조인데 큰 이상은 없대요. 수고하셨어요. 공무원이 여기까지 하는 경우 처음 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서류를. 지훈의 목소리가 또 떨렸다. 강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저 아이는 시스템의 잘못을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년 전 자신이 밀어낸 사람들의 삶을 혼자 짊어지려 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수는 비서 박 부장을 불렀다. 무학동 주민센터 팀장, 최근 3개월 결제 내역 다 뽑아봐. 네, 그건 왜? 그리고 박순자 씨 기초생활수급 서류 처리 과정, 시간 단위로 추적해. 회장님 무슨, 빨리. 강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20년 전 자신은 사람들을 포기시켰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포기시키지 않는 그 아이를 자신이 지켜야 했다.
그날 저녁 강태수는 보고서를 받았다. 팀장 최민수의 결제 내역. 지훈이 올린 서류만 유독 지연되어 있었다. 의도적이었다.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박 부장이 물었다. 강태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그러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짓밟으면서 20년 전에 자신이 떠올랐다. 재개발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민원인이라 불렀다.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귀찮은 존재라 여겼다. 그리고 밀어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았다. 포기시키지 않았다.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저 아이가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강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다. 20년 전 자신은 그걸 몰랐다. 아니, 외면했다. 내일 주민센터 간다. 네. 회장님 신분으로요? 그래. 이번엔 제대로 가야지. 강태수의 눈빛이 결연했다. 20년 전 밀어낸 것들을 이제는 돌려줘야 할 때였다. 내일 주민센터 간다. 네. 회장님 신분으로요? 그래. 이번엔 제대로 가야지. 다음 날 오전 10시 강태수는 양복을 차려입고 주민센터에 들어섰다. 이번에는 비서 박 부장과 법무팀 직원 둘이 함께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일행. 주민센터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센터장님 계십니까? 강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당황한 안내 직원이 황급히 센터장실로 뛰어갔다. 잠시 후 50대 센터장이 나왔다. 어떻게 오셨는지. 태산건설 회장 강태수입니다. 팀장 최민수 씨와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센터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산건설. 이 지역 재개발을 했던 그 회사. 그 회장이 직접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다. 얼마 후 팀장 최민수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다. 앉으시죠. 강태수가 먼저 의자를 권했다. 최민수는 어색하게 앉았다. 강태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서류에는 결제 시스템 로그가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다. 최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박순자 씨 기초생활수급 서류요. 이지훈 주무관이 9월 23일 오후 2시에 올렸더군요. 근데 팀장님 결제함에서 3주 동안 묵혀 있었어요. 그건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의료비 내역이 없다고 하셨죠? 강태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시스템 로그를 보니 의료비 내역 파일은 정상적으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 오전 11시 누군가 그 파일을 삭제했더군요. 삭제한 사람 아이디가 팀초이. 최민수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건 실수로. 실수요? 그 후에 이 주무관한테 서류 확인 안 하고 올렸다고 하셨죠? 다른 직원들 앞에서. 강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팀장님, 저도 건설업 오래 했습니다. 하청업체 잘못을 원청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본인 실수를 덮으려고 남짓 밟는 사람들도요.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오해가 아닙니다. 강태수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지난 3개월간의 결제 내역.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 이지훈 주무관이 올린 서류만 유독 지연됐더군요. 다른 직원들 거는 당일 처리, 늦어도 2일 내 처리. 근데 이 주무관 거는 평균 일주일, 심한 건 2주. 그건 왜 그랬습니까? 강태수가 물었다. 최민수는 입술을 떼지 못했다.
강태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답해드릴까요? 이 주무관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요. 점심시간 넘기고 퇴근 후에도 민원인 챙기고 그게 팀장님 눈엔 주제 넘어 보였던 거죠. 최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강태수는 센터장을 바라봤다. 센터장님, 제가 이 일을 왜 이렇게까지 파고들었는지 아십니까? 그게 20년 전 제가 이 동네를 재개발했습니다. 수백 가구를 내쫓았어요. 그때 저는 그게 발전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그냥 밀어낸 거더군요. 사람들을. 강태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박순자 할머니처럼 임대 아파트에서 겨우 버티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외면했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강태수는 계속 말했다. 근데 이지훈 주무관은 달랐어요. 제가 밀어낸 사람들의 손을 매일 잡고 있더군요. 포기시키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그는 최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런 사람을 본인 실수 덮으려고 짓밟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단순히 한 직원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들 전체를 짓밟는 겁니다. 센터장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최 팀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훈 주무관한테는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박순자 씨 사건이 그 주무관 잘못이 아니라는 걸 직원들 전체가 알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강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오니 복도에 지훈이 서 있었다. 그녀는 회의실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목소리를 들은 듯 했다. 눈이 커져 있었다. 회장님, 이지훈 주무관. 강태수가 그녀 앞에 섰다. 지훈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할머니는 괜찮으시던가요? 네. 퇴원하셨어요. 근데 회장님이 왜? 우리 아들 준우 아버지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태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며칠 전부터 여기 왔었어요. 허름한 옷 입고 노숙자처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그럼 그때 그 어르신이 맞아요. 나였어요.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태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꺼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건 수급 하나가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들의 삶입니다. 일주일 후 상견례 자리. 조용한 한정식집. 준우의 손을 잡고 앉은 지훈. 그 맞은편에 강태수 부부가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20년 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강태수는 천천히 말했다. 제가 무학동 재개발할 때 많은 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보상금이 적다는 걸 알면서도 빨리 밀어냈어요. 사업 일정이 중요했으니까요. 회장님, 지훈 씨 가족도 그때 쫓겨나셨죠. 단층 집에서 살다가 임대 아파트로. 지훈의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혔다. 강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의 어머니가 손을 저었다. 회장님, 이미 지난 일인데요. 지난 일이 아닙니다. 당신네 가족은 아직도 그 상처 안고 살잖아요. 강태수는 다시 앉으며 지훈을 바라봤다. 근데 지훈 씨는 그 상처를 원망으로 키우지 않았더군요. 오히려 같은 아픔 가진 사람들 손을 잡았어요. 제가 밀어낸 것들을 당신은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땅 위에 건물을 남겼습니다. 35층짜리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그게 제 가문의 업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강태수의 눈빛이 깊어졌다. 당신은 사람을 남기고 있더군요. 박순자 할머니, 치매 어르신, 청각장애인. 당신을 기억할 사람들. 그게 진짜 남는 거더라고요. 지훈이 눈물을 닦았다. 강태수는 준우를 바라봤다. 아들아,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리고 다시 지훈의 부모님께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안이 땅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집안이 되도록 지훈 씨가 가르쳐 주십시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20년 전 강태수가 밀어냈던 무학동. 그 동네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하루를 버티고 있을 것이다. 이제 강태수는 알았다. 가문이란 이름이나 재산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손을 잡았느냐로 남는다는 것을. 20년 전에는 손을 놓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지훈의 눈빛이, 20년 전 그 아이의 눈빛이 이제는 원망이 아닌 희망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항상 따뜻한 이야기로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셔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